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1991년 6월 해운대 신시가지 교통영향평가 시 해운대로 들고 나는 도로가 기존 도로 하나뿐인 점과 복잡한 수영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새로운 도로에 대한 검토로 해상교량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름하여 광안대교. 광안리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교량은 상습적인 교통침체 지역인 남천동 수영 로터리를 지나야 하는 짜증스러운 일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산항부두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를 외곽으로 바로 빼내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건설이 필요했다. 기존의 도시에 도로를 하나 새로 내는 것은 어마어마한 보상비와 엄청난 민원을 유발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보상비와 공사에 대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바다로 건설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1994년 광안리 앞바다의 해수의 이동과 조류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평가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조류와 기상을 관측하기 위해 해상 기상 관측탑을 광안리 앞바다에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광안리 앞바다 속의 지질이 어떤지 설계 전 지질 조사와 착수 단계의 지질 조사를 했다. 수심 평균 12m, 해저 바닥은 퇴적된 진흙이 1에서 2m 덮여 있고 그 아래 풍화암이 부스러진 흙이 13m 정도 두께로 덮여 있으며 그 아래에 기반암이 있었다. 태고 쪽부터 바닷물에 잠겨 있는 이곳에 말뚝을 박아서 다리바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광안리 앞바다의 지층이 흔들린 적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교량을 바치고 있는 그 안반이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지각 운동으로 그 단절돼 있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단층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이 부산 이쪽으로는 양산, 일광 그 단층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어요. 지금 그 광안리 앞바다에 우리가 물리 탐사한 그 결과인데요. 이쪽이 그 수영강이 되고 이쪽이 들어간 것이 그 광안리 해변이 되겠습니다. 광안대교가 그 지나가는 것이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저희가 조사 결과 이쪽에 그 동백섬 근처에 이 단층군이 있고 이기대 쪽에 또 단층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안리 앞바다에 3개소의 그 단층군이 발견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수교 중요한 현수교 기초로부터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 확인을 했습니다. 94년 12월 26일 다리발의 기초 공사를 시작으로 전 공구에서 공사가 시작되었다. 다리의 양쪽에서부터 가운데 현수교가 있는 중앙까지 교각을 세우는 작업이다. 이것을 접속교라고 한다. 기초 시공은 해상에 장비를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므로 파도 영향으로 바지선이 흔들리면 위험성이 높다. 파도가 쳐도 작업을 할 수 있게 바지선 선체를 공중에 띄우는 3만 톤급 특수 새바지선을 제작하였다. 이 배는 파일을 박는 데 안전할 뿐만 아니라 파일을 정확하게 박을 수 있는 장비다. 해저 안반에 강관을 박아 고정하는 항타 작업은 까다로운 작업이다. 사용된 강관 말뚝은 초대형 강관으로 광안대교용으로 특수 제작되었다. 평균적으로 수심 12m 아래에 해저 바닥이 있고 이 바닥부터 파일을 박기 시작해서 보통 13에서 20m 정도 박으면 안반에 도달한다. 현수교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있는 접속교의 다리 교각은 직경 2m 50cm, 두께 28mm, 길이 40m의 강관 414개를 박아야 한다. 광안대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강관을 수직으로 박는 것이 아니라 11도의 경사를 주어서 비스듬히 박는 것이었다. 이것은
파도가 몰아칠 때나 지진으로 흔들릴 때 바로 서 있는 것보다 비스듬히 서 있으면 그만큼 타압과 횡력에 저항이 생기기 때문이다. 광안리 쪽의 파도를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내린 공법이었다. 각 다리에는 이런 강관 파일을 10개에서 12개씩 박아서 기초로 사용했는데 바닥의 안반에서 물 위까지는 무려 40m 이상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말뚝 시공은 바이브로 해머를 이용하여 해저 지층에 말뚝을 박고 안반층이 나오면 강관 내부에 RCD라는 장비를 넣어 안반 터널을 뚫듯이 굴착하면서 지지층이나 연암층까지 뚫고 박고 또 뚫고 박고 하면서 내려갔다. 말뚝이 정확히 안반 위에 얹혔는지 재삼 확인하기 위해서 굴착 완료된 강관 속으로 사람이 직접 바닥까지 들어가서 바닥의 안반을 확인하고 그곳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 분석하였다. 여기 바닥입니다. 예, 바닥. 다 먹어요. 네. 걸려요. 괜찮아요. 저 하늘에서 어느 정도 이 바닥만큼은 어느 위치인지 모르니까. 바다 수면은 저 위에 돼요. 어느 위에요? 화장이에요. 그런데 녹이 쓰는 쇠파일을 염분이 많은 바닷물 속에 두었을 때 녹 때문에 부식이 빨리 되지 않을까. 이제 그 부식이라는 게 그 수중에서가 다르고 그 건습이 반복되는 데가 또 다르거든요. 그 수중에는 그 아노드 방식이라고 알루미늄 아연 합금으로 되는 그 궤를 이 강관 주위에 그 붙여놨습니다. 그럼 전이차에 의해서 이 강관이 부식되는 것을 이 아노드가 그 부식해서 사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20년 주기로 이 아노드를 그 교체해줘 가면서 이 강관의 부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둥근 강관 파일 속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를 채워 넣는다. 우선 파일 속에 들어있는 물을 빼낸다. 그리고 길이 40여 미터의 철근망을 제작하고 강관 내부에 넣은 후 콘크리트의 모래와 자갈 등이 골고루 섞이도록 강관 아래에서부터 서서히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말뚝에 직접 하중을 주어서 설계 하중에 견디는가를 확인하는 정제하 시험도 실시하여 기초 말뚝으로서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박은 말뚝은 해수면 위에서 일정한 높이로 잘랐다. 더 이상 높아도 쓸모가 없다. 말뚝 위를 평평하게 해서 그 위에 다시 교각을 올릴 수 있도록 구조물을 만들어야 한다. 강관 위에 바로 다리바를 세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12개의 강관 말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사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포팅이라고 한다. 이 사각형 위에 교각이 서는 것이다. 포팅은 속에 넣는 철근이 바닷물에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에폭시로 코팅된 철근을 사용하였다. 한편에서 접속교의 기초 말뚝을 박을 때 현수교 쪽에서도 기초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현수교의 모양을 보면 주탑이 2개 서 있고 그 양옆으로 앵커블록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 우선 이 작업은 해저 밑바닥에서 구덩이를 안반이 나오는 곳까지 20여 미터를 파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작업하기 쉽도록
거대한 철제 물막이 상자를 만들었다. 이 스틸 케이스는 가로 76m, 세로 86m, 높이 18m의 철제 상자로 아래가 뚫려 있다. 거의 축구장만한 크기이며 아파트 6층 높이에 배로 치자면 8만 톤급 선박과 맞먹는 규모다. 제작장에서 다 만들어진 케이스는 해상으로 예인 운반하여 앵커블럭과 주탑 기초 자리에 가라앉히는데, 이때 스틸 케이스니 조류나 파도에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아서 계획된 위치에 정확하게 놓아야 한다. 육상 측량점에서 2대의 광파기를 이용해 케이슨에 앉힐 위치를 바로잡고 2,000톤 해상 크레인으로 조정하면서 케이슨 테두리에 물을 넣어 균형을 맞추면서 서서히 바닥으로 가라앉혔다. 물로만 채워진 케이스는 큰 파도나 태풍이 몰아치면 정확히 가라앉혔지만 위치가 틀어지고, 광안리 앞으로 흐르는 조류와 밀물 썰물의 힘에 의해서도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모래를 케이스 안에 재빠르게 채워 인공섬 형태로 만들었다. 모래를 채운 것은 토압과 수압에 견디는 지지 파일을 지하철 공사장처럼 받고 가로지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다. 먼저 케이슨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수벽을 사방에 만들었다. 결국 스틸 케이슨이 1차 외벽이 되고, 그 안쪽에 2차로 콘크리트 차수벽이 있고, 그 안쪽에 다시 지하철 공사처럼 버팀대를 설치하여 바닷속을 파내려간 것이다. 현수교의 4군데 기초는 충분히 단단한 안반 위에 놓여야 하기 때문에 안반층까지 굴착하였다. 바닥에 안반을 고를 때에는 육지에서처럼 다이너마이트 발파 공법을 쓸 수가 없었다. 예, 이것은 해수면 밑으로 26m 되는 지점입니다. 실제적으로 26m까지 파고 내려와 보니까 이 바닥이 안반도 아주 경합이 나와가지고 발파를 할 수도 없고 기계 굴착으로 다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발파를 못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을 막기 위해서 차수 공사를 완벽하게 해놨는데, 발파를 하게 되면 진동이 가서 그 외부 차수벽이 금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 때문에 기계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 굴착을 하는데 능률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공사의 어려움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블럭의 해저에 잠기는 부분 중에서 장력이 걸리지 않는 앞쪽은 엄청난 콘크리트를 넣어서 무겁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량을 줄이도록 벌집처럼 빈칸을 만들어서 바닷물을 채웠다. 여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22,150톤이었다. 이 앵커블럭의 무게는 앞에 채운 물 무게를 포함해서 대략 24만 6,150톤 정도 된다. 만약 이 앵커블럭이 주탑에 걸린 케이블과 매달린 트러스 교량에 당기는 힘을 견디지 못하면 앵커블럭이 앞으로 넘어지게 된다. 공사 시작 3년 반 만인 98년 6월 30일. 현수교에는 앵커블럭과 주탑 공사가 한창일 때 접속교 부분에서는 첫 다리 상판이 올라가고 있었다. 교량 상판은 해상 작업임을 감안하여 강상형 교량으로 하였다. 강상형이라는 뜻은 강철로 된 상처럼 평평한 형태의 교량 상판을 말한다. 해상 크레인으로 아래판을 먼저 올리고 다음에 위판을 올린다. 이건 역시 가설의 가장 장애 요소가 해상의 날씨다. 이미 건조된 콘크리트 교각에 정밀하게 올려야 하는데
자칫 잘못해 해상 크레인이 움직이거나 바람에 상판이 흔들거려 엄청난 중량의 강철 상판이 조금이라도 교각에 부딪히면 콘크리트 교각이 힘없이 부러지게 된다. 하나의 상판이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기 위해 줄을 거는데도 수십 명이 붙어야 한다. 강상형교가 계속 연결되자 다리의 모양이 점점 갖추어진다. 이러한 접속교의 상판 작업도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공사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다. 자연히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접속교 공사가 한창일 때 공장에서는 이미 트러스교가 조립을 끝내고 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98년 11월 4일) 수변공원 쪽 교각에 처음으로 트러스교를 가설하는 공사가 캄캄한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낮에는 물결이 높다는 예보 때문에 예정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지난 밤부터 준비했다. 11월의 겨울바다는 겉보기에는 포근해도 해상의 날씨는 매우 차갑다. 새벽부터 시작한 작업이 동이 트고 날이 훤히 밝고서야 끝났다. 트러스교는 현수교 좌우에 붙어있는 교량으로 강철로 된 다리다. 이것은 아래판, 위판이 따로따로인 강상형 교와는 달리 아래 위가 함께 붙어있는 교량으로 한쪽에 길이 120m짜리 3개의 트러스를 붙여서 연결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트러스 가설은 잭업 공법으로 가설되었고 마지막 것은 바지선에서 달아올리는 공법으로 가설되었다. 이때 설치되는 트러스는 대블록 2개를 양쪽에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가운데 부분을 사이에 올려서 결합시킨다. 가운데 들어가는 트러스를 위해서 좌우의 트러스는 뒤쪽으로 70cm 정도 밀어넣는다. 이것을 셋백이라 하는데 중앙에 트러스가 들어오면 서서히 놓아서 정확하게 맞춘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리의 현실적 모습이 나타나자 트러스교의 상냥식을 가졌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공사의 진척이 늦어서 강관 파일이 아직도 파도에 잠겨 있는 곳도 많았다. 주탑은 높이 116m로 케이블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 주탑 기초 공사는 이 지역이 해저에 안반이 나오는 데까지 너무 깊어서 처음부터 말뚝을 박아서 안반까지 닿도록 했다. 앙카브록은 콘크리트 그 전면 강체 기초로 되어 있고 주탑의 기초는 그 말뚝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앵카브록은 이 케이블에 잡아다니는 약 25,000톤의 수평력을 그 지지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앵카브록의 그 안반은 이 수면에서부터 한 33m 깊이에서 안반이 있었고 주탑이라 그러는 것은 그 한 6만 톤의 그 수직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탑 지역의 안반은 그 수면에서부터 한 60m 그 깊은 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반이. 앙카브록 그 넘버 2 지점에는 그 보통함의 심도가 굉장히 그 51m에서
30m까지 그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앙카브록 2에는 마이크로 파일로 이 풍암지대를 보강해서 앙카브록 2를 놓고, 이 주탑의 경우에는 그 안반이 그 65m, 수면에서부터 65m까지 그 깊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탑에는 그 70m 정도의 그 콘크리트 말뚝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앙카브록 1은 비교적 안반이 그 높게 그 형성되어 있어 갖고 약 한 30m, 수면에서부터 한 30m 지점에 그 안반이 나와져 있어 콘크리트 강체 기초로 만들어져 있죠. 주탑도 케이슨 위에서 직경 2.5m의 말뚝 30개를 안반까지 70여 미터를 박았다. 그리고 케이슨 속 수면의 22m 지점에서 말뚝 위를 잘라내고 평평하게 정리해서 주탑의 기초를 만들었다. 주탑은 29개의 작은 블록들을 제작하여 조립했다. 제작에 사용된 철판은 주탑 한 개당 3,000톤씩 소요되었으며, 제작된 블록은 정밀도가 10,000분의 1이 되도록 정밀 가공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제작하였다. 너비가 8m나 되는 주탑 단면은 표면을 페이스 머신으로 정밀하게 가공하였는데, 만약 표면이 고르지 않은 것을 연결할 때 짧은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100m 정도 수직으로 여러 블록을 결합했을 때 표면이 쭉 고르지 않으면 하중을 일정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표면을 가공할 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정밀도를 10,000분의 1이 되도록 한 것이다. 주탑을 조립하기 전에 기초를 설치해야 한다. 주탑의 가장 밑에 최초로 가설되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설치 정밀도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수평 정밀도를 10,000분의 1 이상 유지되도록 했다. 주탑의 기초와 탑 본체를 연결하기 위해 주탑 하나당 앙카볼트 30개씩 콘크리트 속에 미리 설치하여 볼트가 3.5m 돌출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나중에 주탑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래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00년 6월 12일 광안대교의 핵심인 주탑 공사가 시작되었다. 현장으로 운반된 높이 31m, 무게 985톤의 하단부터 설치되었다. 해상의 기상 영향을 많이 받고 높이가 높은 관계로 3,000톤급 해상 크레인을 사용하였다. 가설이 가능한 파고는 0.3m, 풍속 5m 이하, 이런 조건이 될 때를 기다렸다. 주탑 전체 높이의 수직 정밀도는 5,0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직 정밀도 5,000분의 1이라면 높이 116m의 광안대교의 주탑을 세운 뒤 중심축으로 보면 아래와 위가 2cm 이상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여기 좀 더. 2000년 6월 25일 하단 블록이 세워진 지 13일 만에 높이 36.4m, 무게 945톤의 주탑 중단 블록이 올려졌다. 보고 있는 사람이 작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천천히 들어올린다. 그만큼 올리는 도중에 충돌이나 파손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극도로 신경을 쓴 것이었다. 사람이 속에 들어가서 볼트를 잠갔다. 이 볼트의 수가 28,200개였다.
2000년 7월 18일. 중단 블록을 올린 지 23일째.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지나고 목을 메고 기다린 날씨가 왔다. 18일 새벽에 광안리 앞바다는 물결이 잠을 잤다. 인부들이 부산하게 움직였다. 중단 블록 설치 후 근 한 달을 기다려온 날씨였다. 높이 33.7m, 무게 1212톤의 상단 대블록을 3000톤급 해상 크레인에 걸고 최대로 올려야 했다. 이 주탑이 가설되는 것은 광안대교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자 난공사이므로 다들 긴장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 제일 큰 3000톤급의 이 바지선 한 척을 하루 빌리는 데만 8천여만 원이 들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서 블록을 올리다가 파손이 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 일정의 연기로 오는 비용도 엄청나다. 주탑에 3개 블록을 다 올렸다. 그리고 28,200개의 볼트를 체결하고 검사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2000년 7월 20일 현수교 주탑 설치 기념식이 있었다. (2000년 11월 1일) 뜻밖의 사건으로 제2공구 현수교 공사가 중지되고 말았다. 갈 길이 바쁜 부산시인데 난데없는 복병이었다. 동아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완공 기일을 넘긴 상태인데다가 또다시 공사 중지라니. 수시로 변하는 기상 상태로 공사가 지연되어 어려움을 가중시켰는데 광안대교는 착공 후 월 평균 15일의 작업 일수를 계획했지만 폭풍 등으로 어떤 때는 한 달에 4일밖에 작업을 하지 못하는 등 월 평균 10여일을 넘기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대림산업 등 5개 건설 회사가 공동 시공하여 2000년 말 완공 예정이었던 광안대교는 이 때문에 공정이 당초보다 20% 늦어졌고 사업비도 2천여억 원이 증액되었다. 2001년 4월 무려 5달 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곡절 끝에 현수교 공사가 재개되었다. 다시 사람들이 오고 장비를 챙겼다. 그해 5월 13일 현수교의 케이블 가설을 위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한 좁은 통로인 캐트워크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케이블 가설 공사가 시작되었다. 현수교의 주 케이블선은 4가닥씩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설된다. 공중의 바퀴를 이용해 가설한다고 에어스피닝 공법이라고 한다. 한 선도 끊어짐 없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시작 지점에서 주탑 꼭대기를 거쳐서 건너편의 주탑 꼭대기를 지나 앵커블럭의 뒤편에 있는 스트랜드 슈에 걸리고 다시 넘어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실타래처럼 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가설 중에 제 위치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각 선마다 색을 칠하여 구별되도록 하였다. 케이블은 한 가닥이 5mm의 피아노 강선으로 모두 11,544가닥으로 다 뭉치면 직경이 60cm의 케이블이 된다. 사용된 5mm 강선은 수없이 많은 시험을 거쳐 제작한 국산 제품으로 길이가 23,100km로 경부고속도로를 24번 왕복하는 길이로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 길이에 해당한다.
케이블의 설치는 주야 교대로 24시간 작업을 해 4개월에 걸쳐서 가설되었다. 앵커블럭에는 케이블이 와서 잡아주는 스트랜드 슈를 설치하는데 하나하나의 슈에는 312가닥의 케이블 강선이 감겨서 다시 건너편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이 하나하나의 스트랜드 슈가 사실상 현수교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스트랜드 슈도 아래에 지하판이 잡고 있으며 이 지하판은 또 아래 PC 강선이 잡고 있고 이 PC 강선은 19m 아래의 콘크리트 공간까지 연결되어 천장에 정착구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 스트랜드 슈가 설치된 이곳이 부식되면 케이블이 끊어지기 때문에 방수를 위해서 덮개를 설치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 그리고 앵커블럭의 꼭대기에는 케이블이 꺾이지 않고 넘어가도록 스프레이스 애들이라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11,544가닥의 케이블을 가지런하게 모을 수 있고 공사 중에 밀리고 당기거나 기온차에 의해 늘거나 줄어들 때 손상이 없게 된다. (4월에) 시작한 케이블 작업이 8월에 접어들자 거의 마무리가 돼가면서 광안대교 중에서 가장 난공사인 현수교는 하나하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케이블 가설이 완성되면 케이블 밴드라는 것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이 케이블 밴드에 행어 로프를 감아 내려서 트러스교가 매달리도록 하는 것이다. 행어 로프는 직경이 61mm의 강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행어 로프 한 가닥이 잡아주는 능력이 85톤이기 때문에 광안대교에 걸리는 트러스 교량은 480톤이기에 충분한 장력을 가지고 있다. 행어로프 아래에 교량을 걸고 있는 것은 생각 밖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고 이 강철 행어로프의 끝을 풀어 헤쳐서 이것을 강철 용기에 넣고 여기에 아연을 녹여서 부어서 굳힌 것이다. 이러면 로프의 끝이 아연과 한 몸이 되어 빠지지 않는다. 이것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빠지면 교량 상판은 바다로 떨어지게 된다. 완성된 케이블은 부식 방지를 위해 표면에 방청 페이스트를 바르고 케이블 보호를 위해 랩핑 와이어를 감아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케이블의 유연한 특성에 잘 적응하는 유연형의 불소 수지를 칠하여 제3 부식을 방지하게 한다. 케이블이 완성되면 보강형 트러스를 가설하게 된다. 보강형이라는 것은 상판의 상하 좌우에서 몰아치는 바람에 따른 뒤틀림과 진동에 대처하기 위해 상판 아래를 여러 가지 공법으로 기술적 보강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보강형 트러스라고 한다. 보강형 트러스의 가설은 주탑을 중심으로 가운데 쪽은 블록당 길이가 19.5m, 무게 480톤의 작은 블록이 연결된다. 가설 지점의 케이블 위에 올라타고 있는 두 대의 리프트 겐트리에서 바지선으로 선을 내려 달아 올린다. 이 리프트 겐트리는 보강형 트러스를 올리는 위치로 이동해가면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작은 블록은 케이블의 균형을 위해서 좌우로 번갈아가면서 가설하지 않으면 케이블에 받는 하중이 쏠려서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처음에 블록을 매달면 축 처지게 된다. 이것을 균형 잡기 위해서는 건너편에도 똑같은 위치에 매달아야 균형을 이루는데
이렇게 케이블 모양이 변형되다가 모두 다 달리면 정상적인 모습이 된다. 주탑 양쪽의 측경관은 가설 공정의 단축을 위해 길이 60에서 70m, 중량 1,800톤의 3개 대블록으로 나누어서 2,000톤, 3,000톤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 가설하였다. 이것은 케이블 위에서 움직이는 2대의 리프트 겐트리가 중앙 경관에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측경관에는 크레인으로 들어올릴 수밖에 없었다. 대블록은 크레인으로 들어서 가설함으로 바닥 이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 파도와 바람이 가장 적은 이른 아침 시간에 미리 준비된 블록을 올려서 매달았다. 이건 역시 여러 날을 기다린 끝에 올린 것이었다. 트러스를 올릴 때 까다로운 것은 양쪽에 걸린 트러스 사이에 새로운 트러스를 끼우는 작업이다. 현수교에 보강형 트러스가 하나 둘씩 붙으면서 광안대교의 모습이 점차 드러난다. 그런데 광안대교는 왜 여러 종류의 다리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것일까? 광안대교는 그 주항의 그 현수교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에 트라스교, 강상현교로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비를 비교를 해보면은 4차로 상하층으로 되어진 강상현교는 1m당 그 건설비가 약 9천만 원이 들어갔고, 이 120m로 되어진 트라스교는 한 1억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현수교일 경우에는 이 강상현교의 3배가 되는 메다당 한 2억 7천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왜 이러한 그러면 그 현수교를 돕는가 이런 그 의문을 가질 텐데, 이 광안리 해변에는 그 많은 여름철에는 한 20-30만의 인파가 모이고, 이거 볼 경우에 역시 그 조망에 그 현수교가 지간이 넓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좋습니다. 현수교의 주항지간이 500m거든요. 그 다음에 측경간이 200m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스교 있는 데까지 그 60m 지간이 왔을 때에 미관상으로 그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축소되는 그 중간 과정에서 500m, 200m, 그 120m, 60m 주기 위해서 미관상 이렇게 둔 겁니다. 2002년 6월 20일 현수교의 마지막 보강형 트러스를 올리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인다. 날씨는 양적하고 파고 또한 물이 떨어진다. 좋아요. 이렇게 속도 줄이시고 똑같이 올라갑니다. 발음 좋아요. 방향 좋고. 자, 그대로 올라갑시다. 19.5m, 480톤의 마지막 트러스에 줄이 내려오고 바지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은 뒤에 마지막 트러스는 마침내 올라갔다. 전 공사 관계자가 나왔다. 틈새가 8cm 정도 되는 곳에다 끼워 넣는다. 천천히 교량 상판이 올라와 행어 로프를 걸자 광안대교는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었다. 이제 몇백 년 여기서 부산의 상징으로 이 시대 우리들의 영혼을 안고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질 명예를 마지막으로 완결짓는 것이다. 장대교량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1940년 11월 7일 당시 세계 최장의 현수교인 금문교에 이어 3위인 중앙경관 853m의 미국 타쿠마시에 있는 타쿠마 해협 브릿지는
강풍이라고 할 수 없는 초속 19m의 바람에 의해 비틀린 플래터라고 하는 격심한 발산 진동에 의해서 개통된 지 4개월 만에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 그 이후로 공학자들에게 바람의 동적 작용에 대해 새롭게 인식되었고 내풍성은 직접 축소 모형을 만들어서 최종 확인을 하고 있다. 타코마 대교는 상판이 바람을 받으면서 흔들린 것이고 광안대교는 이 부분을 보강형 트로스로 설계 제작해 초속 81m에도 견뎌내도록 했다. 광안대교는 바람의 영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축적 200분의 1의 교량 모형 시험체를 제작하여 세계적 권위가 있는 캐나다의 온타리오 대학에서 시공시와 완성시에 어떤 모양인지를 실험하였다. 그 결과 초속 81m의 풍속에도 진동에 대해 충분한 내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설계 기본이 초속 45m까지는 어떤 문제도 없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안대교는 풍속에 따라 차량의 통제로 연결되어 풍속이 초속 15m 이상이면 주행 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초속 25m 이상일 때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게 된다. 보강형 트러스 중앙 경관은 500m고 이 부분은 전체가 케이블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좌우로 3.8m 정도로 움직인다. 또 상하로 2.2m 정도 움직인다. 그리고 앞뒤로 60cm 정도 움직인다. 광안대교의 설계는 7m의 파도에 견디도록 되어 있고 차량 하중 43.2톤까지 통행할 수 있는 1등급 교량이다. 이 43.2톤은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기준보다도 상향된 것이다. 광안대교의 포장은 아스팔트를 고온에서 특수 포장했다. 강판을 갈아내어 완전한 금속면으로 노출시켜서 접착제가 발라진 위에 전용 차량으로 포설하였다. 강철 교량인 광안대교는 여름에 철판이 달아오르기 때문에 보통 온도로 포장하면 철판 위에 포장해놓은 아스팔트와 철판이 분리되기 때문에 고온으로 포장한 것이다. 광안대교는 해상 교량으로 만약에 교통사고 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행 중 교통사고가 나도 차량이 다리 아래로 떨어져 바다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광안대교의 차량 방호책은 강제로 제작 설치했다. 강제로 만든 가드레일을 시험한 결과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광안대로는 부산시비 5,097억 원, 국비 2,802억 원 등 총 사업비 7,899억 원을 들였다. 그리고 이 다리를 건설하는 바다 현장에는 수많은 학자와 공무원, 기술자, 기능공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리가 잘 되기를 소원했다. 이 모두의 피와 땀과 애정이 모여 만들어낸 작품이 아닐 수 없다. 광안대교는 이 시대 우리가 IMF라는 국난을 맞아가면서도 인내와 정성을 총동원해 12년의 시간을 공들여 건설했으며 2003년의 부산 시민들이 2050년, 2100년, 그리고 200년, 300년 후에 우리 부산에 살게 될 후세들에게 남기는 기념비적 조형물이라 할 것이다. (400년) 전 우리 부산의 선조들은 수영천에 이섭교를 놓으면서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른바 강물은 흘러도 돌은 구르지 않았고 도선장이 넘쳐도 수레바퀴는 젖지 아니한즉 이 다리에 오르는 자는 의당 그 공을 탄미하고 칭송하며 무수한 세월이 지나도 그 감사하는 말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